만약 당신이 믿었던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단지 부유한 가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면요. 이것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주인공 김서연은 지방의 작은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강남의 하나의 T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끔찍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회사의 대표인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하며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멀리서 동경했지만 어느 날부터 민준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사랑의 이면에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낡은 오피스텔의 창문을 두드렸다. 서연은 막 퇴근하고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참이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다. 망설이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가 김서연이니? 생각보다 볼품없네. 여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바로 강민준 대표의 아내 최지우였다. 서연이 굳이 말을 하기도 전에 지우는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방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내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다니. 가소롭구나. 그 말에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모르는 척하지 마.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우리 아이야. 지우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간절했어. 하지만 난 가질 수 없었지. 그래서 대리모를 구하기로 했어. 깨끗하고 순진하고 돈 몇 푼에 쉽게 움직일 너 같은 멍청한 여자 말이야.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맴돌았다. 민준이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함께 그렸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은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 인큐베이터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우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아이를 낳으면 이 아파트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하지만 아이는 우리에게 넘겨야 해. 넌 평생 그 아이를 볼 수 없어. 서연은 정신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제 아이예요.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절규에 지우는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랑? 내 남편이 너 같은 애를 사랑할 것 같아. 정신 차려. 그 남자는 단지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야. 넌 그 계획의 일부였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선택해. 순순히 아이를 넘기고 부자로 살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버려질 건지. 네가 거부하면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어. 네 가족들까지 전부.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미줄이었고 자신은 그 중심에 걸린 한 마리 나비에 불과했다. 지우가 떠난 후 서연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오랫동안 울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민준과의 만남은 영화 같았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바이어와의 계약을 앞두고 유창한 이탈리아어 실력을 가진 서연이 통역가로 발탁되었다. 회의실에서 그녀의 능력을 본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수고했다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시작되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아무도 없는 한강공원에서의 산책, 그의 차 안에서 나누었던 달콤한 입맞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민주는 언제나 다정했다. 그는 서연의 어려운 과거를 듣고 안타까워하며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끝난 사이이며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라고 했다. 아내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 지분 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을 뿐,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녀에게 오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다.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리고 민준의 뜨거운 눈빛,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매력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기꺼이 헤엄쳤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제 이 아이가 민준과 자신을 완벽하게 묶어줄 것이라 믿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을 때 그의 반응은 이상했다.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몇 주 차야? 병원은 다녀왔어? 그는 사랑하는 연인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저 그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그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야근 후 그의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응, 임신했어. 계획대로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결혼? 무슨 소리야. 그냥 애만 낳게 할 거야. 몇 달만 더 사랑하는 척 연기하면 돼. 당신과 나를 위한 거잖아, 여보. 우리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분명 최지우였다. 서연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영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계속 맴돌았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목소리, 달콤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 잘 짜인 각본의 배우에 불과했다.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완벽한 성에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려지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지우의 협박과 민준의 배신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그들의 돈도 비참한 동정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이 아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만을 지키고 싶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꾸렸다.
몇 가지 옷과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술에 빠져 사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듯 상경한 그녀였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거대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다가 불빛이 휘황찬란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터미널은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 서연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작정 가장 멀리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행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강민준과 최지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의 자리를 잡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화려했던 강남의 빌딩들이 멀어져 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물로 얼룩진, 절망에 빠진 여자의 모습.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내던져졌다. 버스는 어둠을 뚫고 끝없이 달렸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옆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할머니 한 분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어. 인자한 미소를 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애써 억누르고 있던 서연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거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야지. 그래야 속에 응어리가 앉아. 한참을 울고 난 서연에게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삶은 계란과 김밥을 꺼내주셨다. 자신을 박할머니라고 소개한 그녀는 자식들을 보러 서울에 왔다가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 소박한 음식에서 서연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박할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기댈 곳 없이 도망치는 중이라는 것만은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특히 돈 있는 놈들이 더하지. 그래도 아가씨 뱃속의 아기를 봐서라도 힘을 내야 해. 할머니의 말은 서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버스는 어느덧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다. 서울의 삭막한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곳이라면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며칠 묵었다가. 박할머니의 제안은 지친 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박할머니의 집은 상이슬게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었다. 마당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고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서연은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작은 보건소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박할머니가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의 침통한 표정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유감입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작은 생명이 그녀를 떠나버린 것이다. 서연은 목 놓아 울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서연을 깊은 우울에 늪으로 빠뜨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곁에서 돌봐주었다.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밤에는 잠든 그녀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할머니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다. 읍내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이현우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고 집안의 굳은 일을 도왔다. 그는 몸과 마음이 망가진 서연을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가끔갓 수확한 싱싱한 과일을 가져다 주거나 밭일을 하다가 발견한 예쁜 들꽃을 마루에 놓아두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연은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 갔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박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꿨다. 저녁에는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울에서의 치열하고 거짓된 삶과는 정반대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현우와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밭에 물을 주고 경운기를 타고 읍내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현우의 투박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서 서연은 민준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과 신뢰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강물처럼 편안하고 깊은 감정이었다. 1년 후 서연과 현우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값비싼 예물도 없었지만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박할머니는 친정어머니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현우가 운영하는 농장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기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서연은 지난 유산의 아픔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주 많단다.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인 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서연과 현우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근처 보육원을 통해 5살배기 남자아이 하준이를 만나게 되었다. 하준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경계했지만 서연과 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준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준이는 그들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하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해 가을, 현우가 농기계 사고로 크게 다쳤다. 늦은 밤 빗길에 트랙터가 전복되면서 척추를 심하게 다친 것이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의사는 현우가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서연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다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그녀는 다시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현우의 병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현우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서연은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의사가 마지막 희망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이스라엘의 척추 수술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 그에게 수술을 받으면 기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술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서연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였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어느 날, 서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변호사였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아들 하준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변호사는 하준이의 친할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유명한 재벌 총수 이병철 회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죽기 전 유일한 혈육인 손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서연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못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희는 몇 년간 이 회장님의 잃어버린 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준 군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변호사는 하준이의 친아버지, 즉 이 회장의 외아들이 젊은 시절 방황하다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하준이를 낳았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하준이의 친모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 보육권 앞에 버렸던 것이다. 모든 것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하준이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라면 현우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가 알려준 서울의 사무실로 향했다.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준이는 정말로 이병철 회장의 유일한 손자였다. 서연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이 하준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어쩌면 하준이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현우의 수술을 돕는다면 상속 절차에 협조하겠지만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유산 상속 절차와 현우의 수술 준비를 위해 서연은 하준이와 함께 잠시 서울에 머물게 되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밟은 서울은 여전히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복잡한 거리를 걸었다. 어느 날 오후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호텔 카페에서 서연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쳤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녀의 옆에 있는 하준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흔들렸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 옆에 있는 아이는 아들인가?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하준이의 나이를 묻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자신을 떠났던 시기와 아이의 나이가 얼추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하준이가 바로 그때 유산되었어야 할 자신의 아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정말 많이 닮았군, 나를. 그는 뻔뻔하게 말했다. 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굳이 진실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민주는 집요했다. 며칠 후
그는 서연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그의 곁에는 아내 최지우도 함께였다. 지우는 하준이를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지. 그 아이, 우리에게 넘겨. 그럼 내 남편 수술비 정도는 대줄 수 있어.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들 미쳤군요. 이 아이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비웃었다.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돈과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소송을 걸어서라도 내 아들을 되찾을 거야. 병든 남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게 이 아이에게도 더 좋은 일 아니겠어?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전에 무력하고 순진한 김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을 지켜야 하는 아내였다. 그녀의 뒤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배경이 생겼다.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며칠 뒤 하준이의 상속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병철 회장의 유언에 따라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스라엘 병원의 원장이 후견인으로서 모든 것을 도왔다. 현우는 즉시 이스라엘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출국하는 현우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꼭 건강하게 돌아와야 해.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당신과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꼭 다시 걸어서 돌아올게. 그들의 곁에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회장이 남긴 인연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서연과 현우, 하준이를 지켜주었다. 반면 강민주는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며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민준이 고용한 변호사는 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연의 주변에는 거물급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침내 변호사는 하준이의 출생의 비밀과 상속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실을 보고받은 강민주는 망견자실했다. 자신이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버렸던 하찮은 여직원은 이제 자신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그의 오만과 착각이 만들어낸 희극이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마지막 통화를 걸었다. 이제 모든 걸 알았겠죠. 그러니 더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차갑게 덧붙였다. 당신은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욕심을 채워줄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죠. 당신은 평생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곧 건강하게 돌아올 남편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준이와 함께 강원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기적처럼 다시 걷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재활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세 사람은 예전처럼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다. 현우는 더 이상 무리한 농장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청년 농부들을 돕는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준이는 학교에서 가장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다.
서연과 현우는 아직 하준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다. 그들은 하준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키울 자신이 있었다. 어느 봄날, 가족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이제 박 할머니는 조카인 진석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를 뵙고 놀이공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서연은 몸이 좋지 않았다.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러웠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낯익은 증상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 몰래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다. 2줄, 선명한 2줄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확인했다. 기적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저녁 식사 후 현우와 하준이 앞에 조심스럽게 테스트기를 내려놓았다. 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하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야? 서연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준아, 너 동생 생긴대. 이제 형이 되는 거야. 그 말에 하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정말? 와, 신난다. 나 이제 형아다. 현우는 말없이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제 그들은 4명의 완전한 가족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보며 서연과 현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강민준과 최지우가 그토록 원했던 핏줄과 후계자는 결코 가족의 본질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하준이를 통해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그들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결국 서연과 현우, 그리고 하준이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가정에는 예쁜 딸이 태어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핏줄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았던 이들은 세상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자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